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구한말, 정말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시대의 기록들입니다. 을미사변, 단발령, 군대 해상 같은 그 격동의 한가운데서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섰던 분들의 이야기죠.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네 분의 의병장, 이춘영, 김도하, 최우경, 이규홍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누가 어디서 싸웠다 이런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진화하면서 흩어져 있던 저항의 불씨를 거대한 독립운동이라는 흐름으로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분의 삶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거든요. 아, 마치 펴질 조각처럼요? 네. 초기 의병의 그 순수한 분노에서 시작해서 이념투쟁, 그리고 전국적인 비밀결사, 더 나아가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임시정부 지원까지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항일운동사의 굉장히 입체적인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경기도 양평의 이춘영 의병장이네요. 자료를 좀 보니까 이분이 그냥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이춘향 의병장은 영조 때 판돈영 부사를 지낸 이기진의 5대 손입니다. 아, 대단한 명문가 출신이군요. 네, 말하자면 대대로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였어요. 양평, 여주, 원주 이쪽에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뭐랄까 일종의 기득권층에 속한 인물이었죠.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먼저 칼을 든 겁니다. 1896년 1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네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버릴 결심을 한 거니까요. 그의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단양 장회업 전투인데요. 이 전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가요? 당시 의병은 사실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무기도 없었고요. 반면에 상대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싸움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패배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1896년 1월 22일에 벌어진 이 장회엽 전투에서 이춘영 부대가 정말 값진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게 단순히 1승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희망을 전국의 의병들한테 불어넣어준 엄청난 사기진작 효과를 가져온 거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거군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네요. 바로 그거죠. 이 승리를 계기로 이춘영의 명성이 높아졌고 그는 곧 유인석이 이끄는 당시 최대 규모의 의병연합부대 호자의진에 합류합니다. 그 유명한 호자의진이요. 네, 충청도와 강원도를 아우르는 휘천 명 규모의 당시 의병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는데 여기서 이춘영 의병장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군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활약은 길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인 2월 충주 수안보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의병을 일으킨 지 불과 한두 달 만이네요. 그의 순국이 2026년에 13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그 짧고 강렬했던 삶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자, 이춘영 의병장이 그렇게 전장에서 쓰러져 갈 때 같은 하늘 아래 안동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이 아닌 붓을 든 저항이었죠. 유학자 김도하 의병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김도환 선생은 퇴계 이황의 항맥을 잇는 당대의 정말 이름난 유학자였습니다. 이춘향 의병장보다 연배도 훨씬 높았고요. 그 역시 을미사병과 단발령의 분노에서 의병을 일으켰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병사들이 든 총이 아니라 그 자신이 든 붓이었습니다. 붓이요? 네, 창의 진정소와 같은 수많은 상소문과 경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칼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알리는 일종의 여론전, 심리전을 시작한 선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당장 나라가 총칼에 넘어가고 있는데 상소나 경문이 과연 실질적인 힘이 있었을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뭉치로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단기적인 군사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도하 선생이 노린 건 그 이상이었어요. 첫째는 의병봉기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가? 그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이건 내부 결속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편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기록입니다. 훗날 역사가 우리의 저항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때 청물합방소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걸 조정에만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에 또 보냈나요? 당시 서울에 있던 각국 공사관에도 보냈습니다. 와, 각국 공사관에요. 국제 여론에 호소한 거군요.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대에 국제사회의 정의를 믿고 행동에 옮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비록 당장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우리의 저항이 단순한 내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부당함의 문제라는 걸 알리려 한 선구적인 시도였던 거죠. 그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자기 집 대문에 합방 대반대지가라는 현판을 내건 겁니다. 합방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집이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배짱인데요. 네. 집 주소에다가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써붙인 셈이니까요. 언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 붓과 글로써 싸우는 저항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의병운동이 이춘영의 무력투쟁과 김도하의 이념투쟁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시작되었군요. 하지만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맞습니다. 이전까지의 의병이 주로 농민이나 유생 중심이었다면 군대 해산 이후에는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대거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아,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의병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말 그대로 의병 전쟁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충청도 제천 출신의 최우경 의병장입니다. 그럼 이분은 해산 군인들이 합류한 부대에서 활동했겠군요. 네, 그는 민긍호, 이강년 같은 당대의 유명 의병 부대에 차례로 참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강년 의진에서는 군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요. 군사장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요? 이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대의 전력, 훈련, 보급까지 책임지는 오늘날의 작전 참모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죠. 그런데 그의 활동은 나라가 망한 1910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투쟁을 포기했을 텐데. 네. 심지어 독립일군부라는 새로운 조직에 합류하는데요. 최호경 같은 베테랑 의병까지 합류했다는 건 이 독립일군부라는 조직이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이나 구심점으로 여겨졌다는 뜻일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독립의 군부는 이전의 의병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임병찬이 조직한 비밀결사였거든요. 아, 왕의 밀명? 네, 목표가 분명했어요. 바로 국권 회복과 복벽주의, 즉 왕정 복구였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군자금을 모으고 일본 고관들을 암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역 기반의 산발적인 게릴라전에서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지휘 체계를 갖춘 체계적인 저항으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였죠. 그렇군요. 최우경의 합류는 의병운동이 그런 조직적인 비밀결사 형태로 흡수,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그의 삶은 의병전쟁이 어떻게 더 조직화된 투쟁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서 국내 투쟁의 한계를 넘어 아예 새로운 무대로 나아간 인물이 바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교홍 의병장입니다. 이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항일운동의 발전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라도 익산 출신이시죠. 활동 이력을 보면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의병장들처럼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네요. 네. 1905년 을사늑약 때부터 의병을 준비했고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는 직접 부대를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의병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최우경처럼 그 역시 1912년에 독립의 군부에 참여해서 국내 조직 투쟁에 힘을 보탭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행보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독립의 군부 조직이 와해되니까 1918년에 돌연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결정 아닙니까?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의 한계를 느낀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본 걸까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0년대 국내에서의 무장투쟁은 일제의 탄압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내에서의 저항만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아, 그리고 당시 상하이는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중심지였거든요. 그는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 무대로 확장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상하이에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특히 김좌진 장군이 추진하던 군관합표 설립에 3,000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000원이면 당시 가치로 어느 정도였나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입니다. 당시 서울의 괜찮은 기와집 한 채가 100원 남짓이었으니까요. 와, 집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네요. 네,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군 양성을 위해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냈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장투쟁의 미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독립군 간부 양성에 달려있다고 본 그 해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국내로 잠입했다가 체포되기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가 남긴 오하일기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의 망명 생활과 독립운동 활동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일기입니다. 이교홍의 삶을 보면 의병으로 시작해서 비밀 결사를 거쳐 임시정부와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항일운동의 핵심적인 흐름이 한 사람의 인생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퍼즐 조각들이 정말 하나로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춘영의 분노, 김도하의 명분, 최우경의 조직, 그리고 이교홍의 비전까지. 이건 네 개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항의 방식이 어떻게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진화하고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네요. 맞습니다. 이 네 사람의 삶을 연결해보면 항일운동의 큰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이춘영의 순국은 모든 것을 걸었던 초기 의병의 그 비장함을 상징하고요. 네, 김도하의 상소투쟁은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단단한 철학적 기둥을 세웠고요. 이분들이 의병운동의 문을 연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세대가 최우경과 이교홍인 셈이군요. 그렇죠. 최우경과 이교홍의 활동을 통해 의병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투사들이 어떻게 독립의군부 같은 전국 조직으로 결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와 임시정부라는 더 큰 틀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병운동은 1910년에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1920년대 독립전쟁의 든든한 뿌리이자 자양분이 되어준 겁니다. 오늘은 4명의 의병장 활동을 통해 의병운동이 단순한 무장봉기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다음 단계의 독립군동으로 이어진 살아있는 역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그분들의 노력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룬 것이겠죠? 네, 자료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김도하 의병장은 일본 통감부뿐 아니라 각국 공사관에도 경문을 보내서 우리의 억울함과 저항의 정당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을 던진 그 치열한 저항 속에서도 그들은 동시에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인데요. 과연 제국주의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총칼의 힘 앞에서 국제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희망과 명백한 한계는 이후 상하이나 미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